자, 두 번째 시간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론 배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는 어떤 부동산에, 어떤 토지, 어떤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방식이 만들어져, 방식이. 그걸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식이 만들어지고 또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 방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감정평가 3개의 방식이 나오고 7개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공부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감정평가 방식을 공부하는 건데, 먼저 이 틀을 먼저 아셔야 돼. 이게 이제 가로 넣기도 곧잘 나와요. 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 또 감정평가 규칙이 나오잖아요. 각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도 감정평가 규칙이 나오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감정평가 규칙이 나와요. 그 가치 재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런 거 할 때는 감정평가 규칙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한번 다음 중 감정평가 규칙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거, 감정평가 공부한 것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가치와 가격 비교한 거 있었죠. 그 가치와 가격 비교한 것은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했잖아요.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 규칙하고 조금씩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최이유 유형이라는 게 있다고 저한테 안 배웠어요. 이 최이유 유형은 감정평가 규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에 답인 적이 있었다고. 역시 얘도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이제 시험을 낼 때 요 가로 넣기 준단 말이에요. 요거 배웠으면 이제 봐봐요. 여기 가로 넣기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 넣어놓고 가로 넣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입력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볼 거니까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 근데 사실은 이제 가치 구한 걸 했잖아요. 가격과 가치를 막 통용해 쓰니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감정평가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 가격 삼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에 또는 가치에 접근하는 3가지 측면, 3가지 사고방식, 이걸 가격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는 이제 가치 구하는 건데, 이 가치 이론은, 가치에 관한 이론은 경제학 이론이에요. 경제학.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전학파라는 경제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한계 효용학파라는 경제학파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라는 학자들은 가치를 생산비 가치학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가 투입된 만큼이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고전학파의 생산비 가치학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가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감정평가. 요 가치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접근, 가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부른다. 감정평가 방식의 뿌리는 경제학 이론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이 가치 또는 가격에 접근하는 사고 방식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격 또는 가치 삼면성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의 사고 방식은 이 물건의, 이 건물의 가격은 이 건물 만들 때 투입된 비용만큼이라고 하자. 이게 비용성의 사고야. 비용성. 그리고 비용성의 사고는 물건의 가치는 투입된 비용하고 비슷해진다. 여기 비용성 사고. 이 비용성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원가 방식이 이 원가가 코스트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래서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감정평가 처음 배울 때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근데 그 경제적 가치가 2가지라고 했어요. 교환 가치,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 영익의 대가인 임대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가 방식에서 2개로 나눠지는 거야. 가액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그럼 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이렇게 부르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적산법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런 사고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고 방식도 있어요. 이 건물의 가격은, 이 건물의 가치는
생산비만큼이다. 이렇게 하는 게 비용성의 사고인데 또 하나의 사고 방식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건물 만들 때 생산비가 1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된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의 건물의 가치는 가격은 5억이라 하자. 이런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시장성의 사고라고 해요. 시장성의 사고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성의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왜 비교 방식이라 하냐면 이 건물하고 아주 유사한 건물이 지금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된다. 그럼 이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얘하고 유사한 게 5억에 거래된다면 너도 5억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 방식을 한다고. 그럼 비교 방식도 가액과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액과라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요 비교한다잖아요. 비교. 거래 사례하고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 가격 구할 때 이 부동산하고 아주 유사한 부동산이 최근에 10억에 거래된 거야. 10억. 그 10억을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그래. 그럼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됐다면 얘도 10억이라 하자.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름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비교 방식에서 임대를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비교 방식을 보면 하나가 더 있죠.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이고 그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거 적산법인데 내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 구하는 거 임대료 구하는 게 있는가 하면 토지 가액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토지 가액 구하는 거.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비교 방식에서는 토지 가액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 얘는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추가된 거야. 예전에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비교 방식을 아니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 집어넣어 준 거야.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알겠지만 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자, 이렇게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이 만들어졌는데요. 또 하나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고 방식이냐면 자, 이런 사고 방식. 이 건물 비용이 얼마 투입되느냐,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근데 하나의 사고 방식은 그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격을 높게 하고 수익이 조금만 나오면 가격을 낮게 하자. 그 사고를 수익성의 사고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익성의 사고에서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수익 방식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가액 관한 것하고 임대료 관한 거라고. 수익 방식에서 가액 관한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 임대료 관한 것을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게 감정 평가에 3가지 방식 나오고 7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시험이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 시상가액, 시상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 그럼 이 건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이 건물 가액 산정하는 방법이요. 3개.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구할 때만 쓰는 거야. 토지 구할 때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이 토지하고 유사한 토지가 공시지가가 공시된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만 가격 구하는 토지 가격만. 그럼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가법도 되고 거래사례비법도 되고 수익환원법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평가할 때 방법은 몇 개 나왔어요? 이 토지 평가할 때. 이 토지. 토지 평가할 때 하나처럼 느껴져요. 토지를 평가할 때는 4개예요. 이 토지 평가할 때 원가법도 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로지 토지 가액 구할 때만 써먹는 거고 원가법은 토지 가액 구할 때 써먹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 가액 구할 때도 써먹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죠. 이 수익환원법은 토지 가액 구할 때도 써먹고 건물 가액 구할 때도 써먹는 거야. 그러면 건물 가액 구하는 것은 몇 가지 나왔어요? 3개.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요? 4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제요. 그러면 이 건물 가액 구할 때 건물 가액 구할 때 방법이 3개 있는데 원가법으로 이 건물 원가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나왔어요. 그 10억을 뭐라고 하냐면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럼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가액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적산가액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원가법을 적용해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비중가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이 건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했는데 그때 가액을 수익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건물 임대료 구합니다. 임대료 구할 때는 적산법이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분석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건물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개 나왔어요? 3개. 그런데 적산법으로 구했다. 그때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 그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했다. 비준 임대료. 그다음에 수익분석법으로 했다. 수익 임대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해서 나온 금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시상가액, 시상임대료라고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부르냐면, 자, 요 틀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가기 며칠 남았어, 지금. 올해 가기 전에 이거 하셔야 돼. 물론 집에 가서 오늘 하시겠죠. 근데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하셔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시상가액, 시상임대료 좀 더 다시 설명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가로넣기 나온다고. 그럼 이제 가로넣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봐요. 요 가로 넣어야지. 그럼 여기다 이제 기억 준단 말이야. 기억에 들어갈 말, 그다음에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 디귿에 들어갈 말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다음에 옳게 나열된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원가 방식은 무슨 성의 사고? 비용성. 여기 비용성. 그래서 원가 방식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원가법으로 구하는 가액을 뭐라 한다? 적산 가액.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 디귿은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 임대료 구한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 오늘 이름만 아셔도 돼요. 물론 내용이 쭉 있다고 그렇게 그 내용 이제 들어가면 내용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안 할란다. 나는 이거 한 문제 틀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거. 근데 시험장에 가잖아요. 계산 문제 딱 내고 말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 공부한 거 다 할 거야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이론도 어렵고. 차라리 여기는 이론 아예 제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계산 문제 나오면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다고 사실은. 올해는 원가법에서 이론적으로 한 문제 냈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고 수익환원법도 계산 문제였습니다. 좀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렇게 가로넣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뭐예요? 수익환원법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시험이 가로넣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빼버리면 그러면 방법이 몇 개 나와요? 6개. 그 6개는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6개 중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3개잖아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그럼 시험은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게 이제 급선무고 그 다음에 시험은 가액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것을 주로 내요. 가액 구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은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을 내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딱 2가지만 차이가 있고. 그러면 임대료 구하는 거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공식 다 암기한다고. 오늘은 이제 공식 어떻게 되는가 가볍게 제가 언급만 하겠지만. 그럼 요거 이제 시상가액, 시상 임대료란 말 나왔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별할 때 이제 보면, 봐요. 이렇게 한다고. 봐요. 가액 산정 방법과 임대료 산정을 구별 한번 해보자. 그럼 가액 산정하는 방법은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은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그 중에서 가액 구하는 게 잘 나온다. 그다음에 시상가액 조정이란 말 나와요. 시상가액 조정, 시상임대료 조정인데 얘도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성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건물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 건물을 평가하면 이 건물 가액 구하는 거 가액. 그럼 가액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건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는 네 가지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에서 네 가지지만 건물은 세 가지죠. 그럼 세 가지 있는데 원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원가법. 그럼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했어요. 그럼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원가법. 그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뭐라고 불러요? 적산가액. 적산가액.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적산가액 구했더니 이거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구했더니 이거 10억이 나왔어. 10억. 10억. 그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죠. 거래사례 비교를 평가해서 나온 것을 비준가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비준가액이 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의 건물인데 원가법으로 적용했더니 10억이 나오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8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수익환원법이 있죠. 그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을 무슨 가액이라 합니까? 수익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수익가액은 12억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예요? 감정평가액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왜? 원가법은 10억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8억이고 수익환원법은 12억이에요. 그럼 여기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요 각각의 방법, 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산가액. 요건 이제 시산가액. 시산가액은 이제 각각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정된 가액을 시산가액이다 그런다고. 그럼 만약에 요 각각의 방법을 산정했던 10억이 나왔어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다 똑같아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그때는 10억이에요. 10억.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안정 시장입니까? 불안전.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10억이라고.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이 달라져요. 어차피 감정평가는 자료야, 자료. 근데 원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여기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 거래사례법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수익환원법으로 자료가 가장 충분했다. 가장 정확하고 충분했다. 그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고 각각의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 같다 다르다. 그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한다. 그럼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소리야. 조정.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란 말 나온다고. 그럼 시산가액이 뭐냐? 시산가액은 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합니다. 이 뜻이라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다. OX, X. 최종평가액이 아니라 각각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인데 최종평가액은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말 나온다고. 그럼 시산가액 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가 봐봐요. 이 세 개를 더해봐요. 더하면 몇입니까? 30억이야. 30억을 세 개니까 3으로 나눠요. 그래서 1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단순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단순 산술 평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시산가액 조정할 때 단순 생략하고 산술 평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산술 평균 하면 안 되냐면 이 부동산이요. 상가야, 상가. 상업용이야. 임대용이라고, 임대용.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상가다, 임대용이다. 그럼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 그럼 어떤 사고방식이 가장 적절해요?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이 가장 적절한 소리야. 그러니까 시상가격을 조정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게 단순 산술평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 부동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자료가 어디가 적절한가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상가격 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 방법에 가중치를 두는 거야. 가중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평가사가 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고 수익성의 사고방식에서 이 수익환원법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
그럼 수익하는법의 비중을 50% 두고 원가법은 20% 두고 거래사례비법은 30% 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가중평균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연결될 건데 그러면 시상가액 조정이란 것은 왜 시상가액 조정해야 되냐?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가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예, 분산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시상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나타난다. 그럼 시상가액 조정할 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단순 산술 평균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 산술 평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가중평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논리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되셨죠. 이게 여기 시상가액 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의 그 표, 큰 틀의 그 표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걸 시상가액 조정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할 필요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씩 공부하는데 이제 하나씩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3가지 이제 6가지 방법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중에서 원가법 중요하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논리가 똑같고 수익하는 법 중요하고 요 3가지 이제 논리를 공부할 건데 쏙쏙들이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흘러간다면 이제 가볍게 볼 거라고.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있다겠어요? 없어요? 어떻겠어요?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규칙도 볼 건데요. 또 이런 거요. 자, 감정평가 규칙 이제 보기 전에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라고. 자, 다시 이쪽을 좀 봅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을 이제 평가합니다. 건물 감정 평가를 해요. 그럼 이 건물을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하는 방법. 자, 가액. 이 건물의 가액 산정한다. 그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요. 원가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건물을 평가할 때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된 평가 방법이 있어요. 주된.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15조, 15조를 보면 건물을 평가할 때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주된 평가 방법이 있다. 그게 원가법이야. 원가법.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14조 규칙 제14조부터 해서 쭉 이제 연결돼서 물건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진다고. 이 건물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건물이라는 물건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주된 평가 방법인가? 그다음에 14조가 토지야, 토지. 그러면 토지는 14조 토지라는 물건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주된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토지라고 합시다. 이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 방법은 몇 가지 나와요? 토지 가액 구할 때는 4가지 나온 거야. 토지 가액 구할 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법, 수익환원법 나온다고.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14조를 보면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주된 평가 방법이야.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토지를 평가할 때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이게 아니고 주된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수익하는 법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주된 평가 방법이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이 내용을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 물건별 평가 방법. 그러니까 토지라는 물건은, 건물이라는 물건은, 자, 자동차도 물건이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감정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자동차도 감정 평가자가 평가하는데 자동차라는 물건은 이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자동차는 토지가 아니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아니겠죠. 이 3개 중에서 주된 평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정해 놓는다고. 이걸 물건별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100% 맞춰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물건별 평가 방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이 물건별 평가를 나중에 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하면 이러면 힘드니까 좀 쉬운 내용 해볼게요. 462쪽 가봐요. 462쪽 책에. 그럼 462쪽 하단부에 가면 1번 물건별 감정평가 이렇게 나오죠. 30회 때 31회 때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펴놓고 이제 칠판을 좀 보게요. 자, 칠판을 좀 볼게요. 이렇게
칠판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별 평가 방법 이렇게 감정평가 나왔어요. 이 말은 토지라는 물건은, 건물이라는 물건은, 자동차라는 물건은, 항공기라는 물건은 아까 배웠던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하는법 중에서 어떤 게 주된 평가 방법입니까? 그거 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 14조부터 나오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이렇게 안 나와요. 저는 지금 거래사례 비율로 평가하는 거 쭉 모아놨다건 우리 감정평가 규칙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14조 토지평가, 15조 건물의 평가, 16조 토지와 건물의 일처럼 평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거래사례 비율로 평가하는 게 이게 나온 거야. 이걸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거래사례 비율로 평가하는 게 총 몇 가지? 8가지 적혀있다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요건 이제 암기하는 거야. 요 동산은 부동산 동산할 때 동산이야.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동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주된 평가 방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요 집합건물법은 줄임말이야. 요 민법 선생님한테 이제 집합건물법을 배우는 건 모르지만 저 집합건물법은 줄임말인데 정식 이름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요거 이제 민사특별법을 배워요. 민법이 있고 민사특별법에 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택임대법 그런 것처럼 요 집합건물 관한 법률 여기에도 이제 민사특별법 나온다고. 그러면 이 집합건물법 이게 뭐냐면 집합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소유 관리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 2번이 이런 거예요. 2번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동산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지금 감정평가 규칙상 거래사례 비율로 평가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동산은 주된 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OX? O. 가수는 주된 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맞습니까? 요 8가지가 감정평가 규칙상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규칙상 자동차는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다. OX, X.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럼 원가법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주된 평가 방법이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 말이야 이게. 의미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2번을 설명해 볼게요. 2번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2번이. 자,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라고. 그럼 여기가 301호야. 301호. 아파트 301호. 요 301호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야. 구분 소유의 대상. 그럼 요 301호를 평가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요 301호를 평가합니다. 그럼 301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301호 이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도 가지고 있죠. 301호에 대한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이 301호 평가할 때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평가해야 돼. 건물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결국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등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한다면 그때는 무슨 방법을 해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과수원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자동차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산림이 평가할 때 산림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 산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인목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자, 8번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러니까 토지는 감정평가 규칙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야. 근데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는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이렇게 요 8가지 이제 암기하는 거야. 암기. 그래서요.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하는 거 제가 해볼게요. 동산, 집합건물법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가수원, 자동차, 그다음에 산림, 임목, 상장 주식, 상장 채권, 그다음에 적정한 실거래 가격으로 토지를 평가해야 되겠다. 이 8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제가 노랗게 쓰는 것은 이렇게 놓은 것은 이걸 앞머리 따서 외우라는 소리야.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하는 것은 동집, 과자, 산입, 상실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이렇게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거래사례 비율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거래사례 비율을 평가하는 거 다 모아놓고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다 모아놓고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거 다 모아놨다고.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고. 동사는 거래사례 비율법이다. 가수원도 거래사례 비율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의미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거래사례 비율 평가하는 거 됐고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 볼까요? 원가법. 그러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자산 나왔습니다. 그 원가법의 사고 방식은 비용성이야. 비용성. 그러니까 원가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게 원가법이야. 여기 다 만들어낸 거거든. 건물 만들어냈죠? 선박, 배 만들어냈죠? 항공기 만들어냈죠? 이 건설 기계가 건설 현장에 있는 거야. 포크레인, 불도우즈 이런 거. 이게 건설 기계야. 다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그게 주된 평가 방법이야. 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때 소경목님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니까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 중에서 원가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게 하나 나왔어요. 자동차. 자동차도 만들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게 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OX? O. 감정평가 규칙에 하면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 그래서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OX? O. 그렇게 이제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은 뭐다? 원가법. 다만 자동차는 원가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가시면서 이게 핸드폰 가지고 항공기 거래사례를 한번 쳐봐요. 항공기 거래사례. 항공기 거래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이 거래됐다. 그 거래사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자동차는 엄청나게 거래되잖아요. 중고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거래사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항공기 거래사례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물론 선박도 거래사례가 있겠지만 자동차만치 많지 않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동차는 차라리 원가법보다는 거래사례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을 평가하는 것들은 일단 권리야. 권리. 감정평가사가 권리도 평가할 수도 있고, 영업권도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 상표권도 평가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리가 나오면 무슨 법입니까? 수익환원법이야. 권리가 나오면. 그다음에 잘 나온 게 이제 강업제다. 강업제는 수익환원법이고, 공장도 수익환원법을 할 수 있는데, 일괄에서 평가할 때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또 있어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근데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를 잘 내요. 영업권, 특허권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영업권 등 권리 그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강업재단.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자, 이제 토지평가 방법 볼까요? 아까 우리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뭐가 나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배웠어요. 봐봐요.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 마지막에 토지를 평가할 때 거래사례법을 적용한다 나와서 봐봐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근데 감정평가 규칙 제14조가 토지의 평가야.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보면 제1항에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 이게 1항이야. 1항. 근데 2항을 봤더니 뭐라고 나냐면 감정평가업자 이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법인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토지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뭔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근데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한 실거래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요. 건물의 평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이렇게 나온 거야.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된다. 건물의 평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앞에다 모아놓은 거. 그럼 건물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원가법.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보다 원가법. 이렇게 한 거야. 자, 제가 요거 설명하지 않았다고 살림.
요 살림은 여기서 나온 거야. 아까 소경목림 그러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랬다고 여기요. 여기 소경목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다고. 여기 이제 살림의 평가에서 나온 건데. 그럼 살림의 평가는 이제 곧잘 시험에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 제 17조를 보면 살림의 평가인데, 이 살림의 평가는 예, 이 자체가 살림의 평가 자체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살림 그러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야. 살림. 이 살림은 산에 있는 땅하고 나무요. 이 두 가지 결합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산에 가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 거 이렇게. 이 산의 땅을 산지라고 해요. 산지. 산지 또는 임지 이렇게 불러요. 이하고 얘는 이제 임목이야. 임목. 이 두 개를 묶어서 살림이라고 해요. 살림. 예? 그럼 이 살림을 평가할 때 이 임목하고 산지가 나무하고 산에 있는 땅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가치가 다르면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일까?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다 배웠잖아요. 가치를 달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 살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살림의 평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살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그때 이 임목은 무슨 방법이냐? 원가법이냐?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수익환원법이냐 이 말이지. 이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소리야. 자, 살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때 임목은 뭘로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는 소리야. 그런데요, 소경목림이 나왔어요. 소경목림은 어린 나무야. 어린 나무. 이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나 숲, 그러니까 어린 나무야. 그럼 어린 나무는 원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어린 나무를 작년에 묘목을 2만 원에 사서 심어놨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원가 2만 원 들어가 거기다가 탭이 2만 원 됐어요. 그럼 원가가 얼마야? 4만 원. 이 어린 나무는 원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무는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임목은 뭘로 평가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데, 이 임목이 어린 나무라면, 소경목림이라면 원가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가법을 가볼게요. 원가법을 가면 만들어내는 물건, 그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할 때 소경목림이라면 무슨 법을 할 수 있다?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살림으로 갈게요. 그럼 살림은 원칙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런데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때 방법이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럼 살림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자, 살림의 평가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일체로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목이 어린 나무라면, 소경목림이라면 원가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공장지단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럼 강업재단 아까 뭐였습니까? 수익환원법. 그다음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몇 개 나왔어요? 3가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이 22조에 나오는데, 주된 평가 방법보다 임대사례 비교법. 됐죠? 이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감정평가 그 방식, 표 배우고 나서 이 표 있는 내용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보자는 거야. 이렇게. 배웠으니까 어디에 적용되는가? 그게 물건별 평가로 연결되는 거라고. 얘는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나오면 100% 맞춰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이제 보게요. 이렇게 기출지문 어떻게 출제했는가.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이것부터 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 이 표를 배웠어요. 처음에 와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표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 표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OX? O.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 비용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입니까? 원가 방식입니까? 비용성의 사고. 원가. 비용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 그러면 딱 넘어간다 그냥.
비용, 비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야. 수익성의 사고에서 수익 방식, 비용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 시장성의 사고에서 뭐요? 비교 방식. 됐습니까? 그럼 1번 집은 OX. 오. 자, 오. 자, 2번 갑니다. 원가 방식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 규칙 2, 3, 4가 감정평가 규칙 11조의 내용이야. 그럼 역시 또 감정평가 규칙 나오잖아요.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이 있는데 이건 사고 방식이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 비용성이 원리. 됐죠? 이렇게. 이거 기억은 비용성이다. 그럼 5죠. 자, 3번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교 방식은 일단 시장성이 원리고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거 임대사례비교법이 있고 여기에 토지 가액 구하는 거 뭐가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이 2개 있고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포함된다. 이 말은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냐 그 말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맞습니까? 맞죠. 예? 자, 4번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의 사고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예? 그러니까 그 표를 외워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큰 틀을 잡았고 그다음에 물건별 평가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게 우리 책은 어디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냐면 460쪽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면서 29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한 번이나 빠진 적 있는 거 봐봐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충이라 나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나오는데 이제 우리 책은 이 감정평가 규칙을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감정평가 규칙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제2조가 잘 나와. 저 2조 감정평가 규칙 제2조에 용어정의라고 나온다. 용어정의. 이 부분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책은 용어정의 필요 없이 막 다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 책은 의미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영어정의가 잘 나오는데 이 영어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영어정의에서 이제 배운 게 지금 감정평가 규칙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봐요. 지난주에 감정평가 규칙 배웠잖아요. 감정평가 규칙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제6조 현황기준평가, 제7조 개별물건평가 이거 배웠고 오늘 또 감정평가 규칙 처음 시작할 때 오늘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감정평가 규칙이 했어요. 뭐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그게 감정평가 규칙 내용이야. 볼까 이제? 요 감정평가 규칙 영어정의 보면 예, 뭐요? 13, 14, 15 요거 배웠잖아요. 그럼 인근지역, 대상부에 속한 지역. 지역용을 공유한다, 개별용 공유한다, 지역용 공유한다.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이게 포인트라고. 동일수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제2조인 용어정의라고. 요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보는데 우리 책은 막 여기저기 막 모아놨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2조 1번이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시장가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구하는 겁니까? 시장가치.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가치가 뭐냐고 먼저 나온 거야. 감정평가 규칙 제2조의 1번 영어정인데 1번 타자가 시장가치야. 시장가치가 뭐냐? 이 시장가치도 곧잘 나와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장가치를 설명해 볼 건데 말이 매우 추상적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가치가 시험에 나오면 옳은 말 만들려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고 틀린 말 만들려면 이런 말을 줘요. 한정된 시장 최고 가액 이런 말 준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가치 여기 있는 세 줄을 한번 외우려고 한번 해봐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시장가치는 뭐냐면 이런 뜻이요. 이 부동산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과연 얼마로 거래될 것인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시장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시장가치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말은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 있는 시장에서 어느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의사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유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의 거래될 것인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고.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시장 가치가 봐봐요. 이 부동산 사고 파는데 수요자 공급자가 딱 한 명씩이야. 수요자 한 명, 공급자 한 명.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그것을 한정된 시장이라고. 한정된 시장. 자, 이런 경우가 한정된 시장이요. 봐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토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기가 이제 1번지 토지고 여기가 2번지 토지입니다. 예? 그럼 1번지 토지는 짜투리 땅이에요. 짜투리 땅이니까 여기다 건물도 못 지어요. 근데 2번지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2번지 토지가 1번지 토지를 사면, 그럼 이거 같이 병합하면 굉장히 멋진 땅이 돼요. 그럼 이 1번지 토지를 여러분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1번지 토지 살 필요가 없다고. 2번지 토지 소유자가 1번지 땅을 사는 거야. 그럼 이 1번지 땅을 사고 팔 때 사고 파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정돼 버린다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1번지 땅이 거래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한정된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런 땅은, 이 1번지 땅은 2번지 토지에서 사면 통상적으로 시장 가치보다 높게 거래될까, 낮게 거래될까? 높게 거래되지, 높게.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그지. 봐요. 이 1번지 토지가 통상적으로 만약 1억이라고 해봐요. 근데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거 살라고 한다고. 가서 팔아간다고. 1번지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 2억 줄게 파세요. 안 팔아요. 얼마? 2억 5천을 줘요. 그래요. 알았어. 2억 5천 줄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 2억 5천이 적정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장 가치 아니란 소리예요. 그게 한정된 시장이라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이 말 자체가. 그럼 한정된 시장 아니고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이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으로 바꿔준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여러 명 있는 시장이라고. 그게 통상적인 시장이야.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무조건 시장 가치면 그것도 아니에요. 통상적인 시장인데,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도박을 해서 사채업자들한테 약 5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사채업자들 와서 뭐라 하냐면 뒤에다 칼 대고 빨리 계약서 써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 금매로 내놓지 않으면 아파트를 10억에 팔 수 있는데 금매로 팔아야 돼. 그럼 금매로 팔아야 되니까 10억 받지 못하고 7억에 거래할 수 있죠. 그럼 그 7억이 시장 가치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되려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이 내 자유스러운 의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또 있어요. 또 뭐가 또 있냐면 봐요.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이다. 그다음에 여기 봐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어떤 압력 없이, 사채업자들 압력 없이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또 이것도 있어야 돼요. 대상 물건의 내용이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래요. 내가 어떤 건물을 사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해서 한 10년 유학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데 여기 아파트가 시장 가치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그 건물의 내용이 정통하지 못하니까 10억짜리인데 파는 사람이 15억을 불러.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비싸니까 2억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13억이 거래돼요. 그럼 그 13억이 시장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시장상을 몰랐으니까. 그럼 시장 가치가 되려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유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가치. 집에 가서 생각날까 안 날까? 안 나. 사채업자한테 5억 빌렸다 요것만 생각나. 뭐 미국 유학 갔다 요것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시장에서 어떤 억압도 없이 내 자유스러운 의사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 이걸 시장 가치라고. 근데 이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으로 바꿔주고 여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요거 있잖아요. 요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걸 최고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최고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여기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감정평가라는 규칙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감정평가 규칙 나온 그대로 해줘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고 가액 나오면 틀린 말이고 한정된 시장 나오면 틀린 말이고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시험은 요 출제할 때 요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으로 바꿔주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로 최고 가액으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걸 바꿔. 요걸 사용 가치다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그럼 사용 가치를 그러면 쭉 나오면 앞에 사용 가치를 저기 잊어버리면 다 뒤에는 다 옳은 말이야. 그럼 옳다 해버린다고.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자, 시장 가치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해요. 자, 감정평가 규칙 우리 책 460쪽 있는데 460쪽 11번 가면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기준 시점. 그 기준 시점은 이제 우리 책은 460쪽이 되어 있고 438쪽 가면 좀 더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438쪽을 한번 가볼게요. 438쪽을 가면 그러면 최상단에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2조 용어 정의 제9조 기본적 상학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할 거니까요. 기준 시점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옵니다. 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 두 군데서 나와. 두 군데.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나오고 감정평가 규칙 제9조에서 나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게요. 혹시 기준 시점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생각나는 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개론 생각납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게 기준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 나오면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고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 아니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설명하고 쉬었다 할 거냐 요거 설명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요. 이걸 여러분이 저한테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감정평가사 여러분이 평가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평가 의뢰하는데 1월 3일 날 와서 저한테 이거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평가 의뢰를 해. 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 평가 의뢰하면 이제 평가 의뢰자랑 가고 제가 이제 평가할 건데 자, 상식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이거 평가할 때 이 분석 가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지. 그걸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그랬잖아요. 가서 보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거야. 요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그래서 가격 조사라고 그래 그걸. 그럼 1월 5일 날 가서 가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시작. 근데 부동산 규모,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조사를 하루에 끝낼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가격 조사를 1월 5일 날 시작해서 1월 10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를 해요. 가격 조사 완료합니다. 완료. 자, 그런데 1월 12일 날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된다고 도로 신설 계획이 나와요.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발표. 이렇게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이 토지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겠죠. 엄청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날 제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근데 얼마로 결정했냐면 10억이라고 결정했어요. 감정평가액 결정했습니다. 결정 10억이라고 결정했어요. 자, 질문. 요 10억은 어느 날짜의 가격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날짜의 가격일 것 같아요? 1월 3일 날 가격이다. 아니면 1월 15일 날 가격이다. 아니면 1월 10일 날 가격이다. 1월 10일 날 가격이에요. 1월 10일 날. 제가 감정평가는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죠. 요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이 기준날 된 날. 그게 10일이에요. 10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10일 날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0일로 끝난 거야. 10일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평가는 감정평가는 평가액은 10일 날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요 10억은 10일 날 가격이에요. 10일 날 가격. 10일 날 가격이라고. 그러면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됐죠? 그럼 15일 날은 10억보다 높은 가격일까 낮은 가격일까? 높은 가격이야. 높은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지만 근데 실제로 10일 날 가격을 15일 날 결정한 거라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며칠 날이요? 10일.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해봐요. 그 변동하지 않으면 어느 날짜에 10억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이 감정평가액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 제2조 0호정의를 보면 여기에 이제 2조 0호정이라고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근데 그 날짜가 어느 날짜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이 나오면 요 1번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딱 한 번 나왔고 요 2번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요게 여러 번 나오는 거야.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자, 이렇게 나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완료, 감정평가 완료일로 한다. OX, X.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 한다고. 가격조사 완료일. 감정평가 완료일 그러면 안 돼. 기준 시점은 현장조사 완료일로 한다. OX, X. 무조건 가격조사. 왜? 감정평가 규칙 나오면 그대로 써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 얼추 이해됩니까? 예? 만약에요, 이거 봐봐요. 이제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가격조사를 1월 13일 날 했다고 봐요. 여기서 가격조사 완료했습니다.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 되면 15일 날 감정평가액이 10억이겠습니까? 10억보다 높아질까? 높아지지. 가격조사를 1월 13일 날 끝내면 요 도로 신설 계획이 자료에 잡혔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런데 1월 10일 날 끝내다 보니까 도로 신설 계획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어떤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그 날짜가 현장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까지는 증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인데 요 3번은 이제 이론이야, 이론. 그러면 요 기준 시점하고 관련된 가치 원칙은 적합의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입니까? 변동의 원칙입니까? 변동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가 있는데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돼. 반드시. 그것은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요. 요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주 나온 것은 가격조사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가격조사 완료를 했는데 시험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기준 시점은 현장조사 완료일 그러면 꼭 그게 현장조사 완료처럼 느껴져요. 가격조사, 무조건 가격조사. 또 이렇게 된다고. 요 실질조사, 나중에 이제 실질조사란 말 나와. 가격조사가 있고 실질조사란 말이 나오는데 기준 시점은 실질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러면 또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무조건 뭐요? 가격조사. 그러면 기준 시점은 완료한 날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가격조사가 포인트입니까? 가격조사가 포인트야. 가격조사.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감정평가 규칙이 또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요건 이제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이 부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예.